자, 그러면은 경제 안에 우리 IB 경제에서 특히 어떻게 나눠서 내용을 배우는가 생각을 하면 자, 처음 마이크로 이컨 얘는 마이크로죠. 마이크로 하면 우리 작다, 작은 거 말하는 거죠. 작은 거. 예. 미시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뭔가 마켓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서울의 자동차 시장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는 걸 마이크로 이컨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뭐 이 시장이 어떤 거고 그 안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겠죠. 우리 어머님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하신 어머님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냥 뉴스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 다 상식이긴 하거든요. 저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장에 왜 어떻게 정부가 개입을 하며 그다음에 그 이유로서 시장 실패라는 게 무엇이 있으면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어떤 실패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또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미시경제입니다. 거시, 마크로는 크다는 뜻이니까요. 이 경제 전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고요. 전체 총수요, 총공급,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체 수요, 전체 공급을 같이 봐서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은 결국 물가죠, 물가. 물가. 좀 더 큰 개념이죠,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뭐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 물가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뭐 경제 성장률, GDP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글로벌 이코노미라고 해서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 그래서 국제 경제에서 우리 나라들 사이의 무역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관세라든지 그런 무역 장벽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역 블록이라든지 FTA라든지 저희 뭐 뉴스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뭐 환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며 그것도 결국에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IB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깊게 다루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경제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개발은 다르다. 그래서 이 개발은 그럼 무엇이 다르며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개발이 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지 등등이 들어있는 것이 이 글로벌 이코노미라는 그런 세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을 배우게 되고요. 모든 페이퍼가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이랑 좀 달라져가지고 모든 페이퍼에서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머님들. 미시경제부터 마이크로 이콘부터 저희가 뭐 배우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러면은 이 수요선이 있고 공급선이 있을 때 얘네들이 만나는 데가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적정한 그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이제 이제 정해지는 곳이다. 이런 거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탄력성이죠.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가격이 요만큼 올랐을 때 수요가 이만큼 줄어드는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지 조금밖에 안 줄어드는지 이런 걸 탄력성이라고 하죠. 탄력성도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혹은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판단을 할 때 그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개입, 가격 상한제, 하한제, 뭐 최저임금,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임대차 3법,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간접세라고 하면은 뭐 우리의 소득에 붙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 뭐 VAT라든지 다른 뭔가 간접적으로 붙이는 세금, 그 다음에 보조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전기차 보조금 등등 여러 가지 예시를 평소에 보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무래도 약간의 그 기초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시장이 왜 실패하는지 가장 큰 건 외부 효과죠, 외부 효과. 자, 내가 담배를 폈어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펴서 내 건강이 나빠지는 건 내가 그거를 고려를 하는 상태에서 수요를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나한테만 해를 끼치면 괜찮은데 이게 사회에 끼치는 해가 있단 말이죠. 아주 쉽게는 간접 흡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그거는 굉장히 어비스한 굉장히 그냥 생각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플 확률이 높겠죠. 아프게 될 확률. 그러면 그랬을 때 국가의 그런 헬스 국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생산성이 또 줄어들죠. 아프면 일을 못하니까 생산성이 줄어들 거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체인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나오는 외부 효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교육이나 의료처럼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뭐 담배, 술, 도박 뭐 이런 것들 처럼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고요. 제가 평소에 경제 강의를 할 땐 요거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려니까 약간 어렵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공공재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프로바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들이겠죠. 돌아갈 수가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의 얘기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서 정부 개입을 그래서 시장 실패 케이스마다 어떤 정부 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배우고 논의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관계자마다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부작용은 무엇이며, 그다음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예시.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이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권 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이 예시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EU에서 EU ETS라고 하는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권 뭐 그런 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뉴스를 잘 보면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경제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뉴스를 생각보다 잘 안 보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시를 많이 던져주고 그거를 노트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B에서는 이 실제 예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배운 것들 가지고 페이퍼 1, 2, 3 보게 되고 그다음에 IA 저희 이미 얘기 많이 나눴죠. 저희 IA가 뭔지 경제 IA에서 실제로 인터넷에 퍼블리시가 되어 있는 기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경제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얘네가 이런 정책을 썼는데 이거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지금 이게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IA입니다. 이게 미시경제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네, 이 내용이 답니다. 물론 HL에서만 배우는 기업 이론이 좀 있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조금 어렵긴 한데 독과점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AP에도 충분히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그거 조금 더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거시경제입니다. 우리 나라 한 전체를 보는 그 거시경제죠. 그러니까 총 수요, 총 공급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는 거래량으로 봤었다면 지금은 경제에서 만들어내는 산출량, 아웃풋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코로나 같은 일이 터졌을 때 공급 충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오르질 못하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어진 일이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왜 어떤 정책을 썼는데 이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시경제 목표가 다 있죠. 네 가지 가장 큰 거시경제 목표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잔잔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물가는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지만 뭐 2, 3%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 그다음에 완전 고용. 이것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 국민이 다 고용이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목표가 아니죠. 그죠? 완전 고용. 그다음에 소득 분배 에는 이제 뭐 이니퀄리티의 얘기겠죠. 그래서 얼마나 이제 형평성 있게 소득이 분배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상충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좋죠. 경제 성장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성장률이 빠르면 물가가 팍팍팍 오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국가 정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재정정책, fiscal policy가 나오고 이거는 보통 어떤 거죠? 도구가 혹시 아시나요? 아니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정정책이라 하면 이제 뭐 government budget, 우리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쓴다, 어디다가 돈을 쓴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정책. 그 다음에 그 규모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텍스, 세금을 줄여준다, 늘려준다. 이런 것들, 세금을 유예해준다 등등을 이용하는 것이 재정정책. 이것은 국가의 재정과 바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말 말 그대로 돈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리 인하 인상이 있겠죠. 네, 이거는 중앙은행의 소관이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 정책은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capacity, 뭔가 이렇게 막 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겠다 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육은 교육 정책이라 하면은 이건 공급 측면 정책인 거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어, 우리 아이비 일꾼들이 단어 선택이 조금 우리 일꾼들이 더 생산성이 높고 더 열심히 더 모티베이션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정책을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가 들어가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테마죠. 그죠? 정책 평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걸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어떤 거는 좀 상충이 되는지, 그다음에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으면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제 예시입니다. 실제 예시.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뭐 코로나 때 어디는 금리를 어떻게 했고 어디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IA 작성과 시험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거시경제 다 배우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경제, 자유무역을 하면 뭐가 좋은지, 무역을 왜 하는지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잘 만들면 이 나라에서 얘 이걸 잘 만들면 얘네가 이걸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비교 우위, 절대 우위해서 쟤네가 우리보다 자원을 더 잘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걸 만들 수 있다면 쟤네가 저걸 만드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장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specialization, 특화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그럼 뭐가 좋은지, 그다음에 무역 장벽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관세, tariff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도 네, 25% 받습니다. 그죠? 한국은 25%로 미국 관세가 매겨지기로 했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뭐 쿼타라든지 양을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이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율.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환율,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거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내가 원화를 사고 싶을 때 달러로 지불을 하는데 몇 달러를 주고 지불을 하느냐. 그게 바로 원화의 가격이죠. 원화의 가격이죠. 그거는 원화가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원화의 공급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그랬을 때 환율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 중앙은행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는지. 그래서 어떨 때 뭐 달러를 풀고 어떨 때 달러를 사들이고 뭐 이런 거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통합 FTA 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들이라 이거는 예시를 다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뭐 관세 동맹이라든지 뭐 유로존 경제 통합 동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들도 다 장단점과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번째 그
개발,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 경제 성장과는 다른 것이다. 이거는 물론 같이 가는 양상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경제 개발에 뭐 MNC라고 해서 Multinational Companies 다국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FDI 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NGO들이 무엇을 하고, UN 원조가 어디가 뭐가 좋고 안 좋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들이 어떤 장벽에 막혀서 더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발은 우리가 뭐 경제 성장은 GDP로 잰다고 치고 경제 개발은 무엇으로 재느냐, 뭘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경제고요. 이걸 가지고 IA 작성하고 시험 봅니다. 이렇게 되면 IB 이코노믹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네, 이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 보시면 약간 IB AP를 많이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걸 하나 넣어놨는데요. IB SL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동그라미이고요. 네, 포인터가 잘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IBHL이 요 가장 큰 동그라미입니다. 그렇게 치면 AP, 마이크로, 매크로 두 과목을 다 합쳐도 IBSL보다는 덜 배운다는 거를 볼 수 있죠. 여기서 약간 안 겹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이론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가끔씩 보면은 IB 이컨을 하기 전에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가 약간 갈리는데 보통은 IGCSE 이컨으로 합니다. 굉장히 좋은 준비 단계고요. IB에서 배울 것들에 대해서 그냥 원리적인 것들, 이론적인 것들을 숫자는 포함하지 않고 배우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IB 이컨에 올라오면 물론 IB 이컨은 처음 하는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는 교육과정이라서 그 전에 안 배워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IGCSE를 들었으면은 좀 무슨 말 하는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P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대학 갈 거고 나는 뭐 이거 AP 따놓는 김에 이컨 공부 미리 조금 해놓겠다 하면은 AP로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IB가 AP보다 훨씬 더 깊고 더 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답하는 방식도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AP로 IB를 확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IGCSE 마냥 이걸 듣고 갔을 때 무슨 말 하는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략을 짜보셔도 됩니다.